오른쪽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람들의 소득의 확률 분포입니다. 소득의 확률 분포는 대표적으로 척도가 없는 확률 분포를 가져요. 이거는 X의 몇 승으로 표현되는 거죠. 척도가 없는 이런 확률 분포의 경우에는 평균값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척도가 있으면 평균값에서 그리 사람들이 많이 다를 수 없다고 기억하셔도 되고요. 척도가 없는 확률 분포의 경우엔 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 더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확률 분포라고 기억하셔도 되죠. 앞에서 제가 지진이 아니라 산불이었죠. 산불이 척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참, 이 척도가 없는 이런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는 꼬리 부분이, 오른쪽 부분이 굉장히 멀리까지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꼬리가 긴 확률 분포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고요. 왼쪽처럼 정규 분포의 경우에는 평균값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급격히 확률값이 줄어들죠. 이거는 꼬리가 굉장히 짧은 확률 분포죠. 그래서 꼬리 짧은 강아지 모양, 오른쪽은 꼬리가 아주 긴 공룡. 예, 그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수식이 막 난무하네요. 예. 요 얘기는 제 책에 안 넣었어요. 그 수식이 들어가면 책 판매량과 책에 존재하는 수식의 밀도 사이에는 엄청나게 강한 그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척도가 있는 분포일까요? 없는 분포일까요? 척도가 있는 분포일 겁니다. 조금만 늘어나도 책의 판매량이 급감할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확률 분포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실에서 정말로 산불의 확률 분포를 제가 한 논문에서 찾았어요. 근데 정말로 산불의 경우에는 현실에서의 산불입니다. 앞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간단한 그런 산불 모형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산불도 꼬리가 긴 멱함수골의 척도 없는 확률 분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값이 1.2입니다. 산불의 규모의 마이너스 1.2승에 비례하는 확률값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산불의 규모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산불로부터 그 규모의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인 산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멱함수골의 확률 분포를 갖고 있는 양들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대비하기가 힘든 그런 재난들입니다. 만약에 평균값과 그리고 표준 편차가 딱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거든요. 산불의 규모가 평균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정부에서 내년 산불 대비를 위해서 보상, 그 산불 피해를 받은 국민들에게 보상할 액수를 올해 예산으로 얼마를 잡아야지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멱함수골을 갖고 있는 확률 분포인 이런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내년 산불 피해 받은 분들을 위한 보상액으로 10억을 적립해야 될까? 100억을 적립해야 될까? 1000억을 적립해야 될까? 1조 원을 적립해야 될까?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큰 규모의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작긴 하죠. 그런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닌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무시할 수가 없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산불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주가 폭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지구가 긴 역사에서 여러 번 멸종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멱함수골에 척도가 없는 그런 확률 분포로 기술되고요. 그런 변화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규모를. 그리고 이 멱함수골의 확률 분포를 갖고 있는 산불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불은 앞에서 똑같은 나무들의 분포가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벼락이 어디에 쳤는지에 따라 산불의 규모가 얼마든지 작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산불 모형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산불이 일어났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과연 우리가 너 때문이야 라고 어떤 나무 한 그루를 지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격변 혹은 이렇게 재난의 규모가 멱함수골의 확률 분포를 갖고 있는 사건들의 특징은 너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산불에서
어떤 특정 나무나 아니면 특정 시기에 그 땅에 꽂힌 벼락을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한 나무 때문이 아니라 그 나무가 옆 나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옆 나무는 또 다른 나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체 나무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 패턴이 결정하는 거지, 특정한 한 어떤 나무 하나를 우리가 지목해서 요 나무만 베서 없었다면은 산불 규모가 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겪는 사회적인 격변,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그런 것들도 특정한 한 요인을 우리가 지목해서 이 사건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를 또 조금 해볼 텐데요. 이거는 제 그 페이스북 친구분께 부탁드려서 그분 사진을 얻은 건데요. 멀리서 본 멋진 그 눈 덮인 산 모습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누가 여기서 높은 봉우리가 어디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나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여기서 똑같은 사진을 갖고 높은 봉우리가 10개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5개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죠. 각자 높은 봉우리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비슷한 산봉우리를 여기서 보세요. 이것도 산봉우리처럼 보이시죠? 여기서 이게 주식시장 데이터를 제가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이 주식시장에서 대폭락이 몇 번 있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폭락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이 똑같은 그래프에서 어떤 사람은 이 그래프로 보니까 커다란 주가 폭락이 10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가장 깊은 골짜기 하나만 보면서 한 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몇 번의 폭락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 좀 눈치채셨죠? 주식시장의 주가 변동도 마찬가지로 멱함수골에 척도 없는 확률 분포로 기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주가가 폭락했을 때 왜 폭락했는지 어떤 특정한 요인 하나를 우리가 딱 집어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제가 재밌게 본 데이터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데이터거든요. 이게 아주 오래전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해양 생물이 멸종했는지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몇 번의 대멸종을 보시나요? 이게 사실 지질학 그리고 진화를 연구하는 분들하고 좀 제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지질의 역사에서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5번이 어느 건지 이 그래프 갖고 찾을 수 있나요? 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찾아봤어요. 이렇게 5번이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기준이 뭘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멸종도 작은 규모의 멸종부터 큰 규모의 멸종까지가 있습니다. 이 멸종의 규모의 확률 분포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하시겠죠? 그것도 굉장히 넓은 그 확률 분포를 갖는 멱함수꼴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공룡이 멸종한 거는 그 소행성인가요? 그 유카탄 반도에 충돌해서 멸종한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 멸종 말고 다른 모든 멸종도 무언가 효과가 뭐가 있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원인은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앞에서 제가 산불 모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모형상에서의 산불이 엄청나게 큰 규모가 일어났다. 그럼 항상 우리는 그거를 큰 규모로 확대시킨 나무를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나무를 베어서 없앴다면 산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을까? 그거는 잘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멱함수골을 갖고 있는 이런 커다란 격변의 경우에는 그 격변을 만들어내는 대규모의 격변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한 종 혹은 한 나무 때문이 아니라 종과 다른 종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전체 생태계의 구조가 멸종의 규모를 결정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이벤트 하나가 이런 멸종의 규모를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진화를 연구하시는 분, 지질학을 연구하시는 분과 저와 같은 통계물리학자들이 아마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관점은 저는 항상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럼 유카탄 반도의 행성이 그 소행성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겠다는 게 제 입장인 거죠. 예. 뭐 여러분이 동의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좀 다른 관점으로 이런 똑같은 자연현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앞에서 제가 뭐 산불, 뭐 지진,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거는 일단 받아들여거든요. 저는 이런 것에 이런 모든 사건들은 이 격변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척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미래를 예측한다. 혹은 예를 들어 뭐 어떤 특정 회사의 주가가 다음 주 금요일에 얼마가 될까를 예측하고 싶다. 그런 문제로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저 같은 물리학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관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 오르는 주가는 내일도 오를 확률이 크겠죠. 관성이 있다면. 근데 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 현실의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게 과학자들이 자기상관 함수라고 불리는 함수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좀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그런데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측정하면 산불 모형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지진 그리고 주식시장 관성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의 데이터를 모아서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누가 찾았다고 생각해보면 관성이 있다라는 걸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누가 막 분석했더니 주가에 관성이 있다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그걸 찾은 사람은 돈 벌죠. 그렇죠? 계속 올랐으면 내일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사서 내일 팔겠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사겠죠. 그러면 원래는 내일 올라야 될 주식이 오늘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관성이 있는 주식시장은 사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성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 지진에 대해서도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많은 지진 연구자들이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요 얘기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 주식 투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 중에 제가 그걸 뭐라고 하더라고요. 골든 크로스 뭐 그런 게 있어요. 며칠 이동 평균선이 며칠 이동 평균선을 뭐 아래에서 위로 통과할 때는 주식을 사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보고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이동 평균선을 구한다고 해서 당연히 없던 관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은 당연히 관성이 20일까지 유지됩니다. 왜? 20일 평균 냈으니까. 너무 자명한 거라서 이동 평균선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은 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예, 오늘 좀 약간 여러분께 그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좀 실망의 소식을 좀 전해드린 것 같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예측은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기성은 어떨까요? 과연 지진이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날까? 혹은 주가의 폭락이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걸까? 이것도 당연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다 배운 얘기일 거예요. 바로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수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보면 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래프가 위에 걸 보면 명확히 특정한 주기가 있잖아요. 이 주기를 갖고 있는 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결과를 그림을 그려보면 아래쪽에 명확히 픽이 딱 두 개가 있죠. 그래서 0이 아닌 위치에 뾰족한 그 날카로운 산봉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그 특정한 어떤 주기를 명확히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모형, 우리나라 지진, 파워 스펙트럼을 구해서 특정 주기가 있는지 볼 수 있죠. 언뜻 보면 뾰족한 거 있죠. 근데 그 뾰족한 곳이 0입니다. 0. 어떤 유한한 주기에서 픽이 있는 것이 아니라 0에서 픽이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주기가 없습니다. 산불 주기 없고요. 우리나라 지진 데이터 주기가 없죠. 그래서 뭐 지진이 몇 년 마다 규칙적으로 온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요 얘기는 제가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 그림 감상하고 가시죠. 예. 이게 제 사진과 송중기 사진을 합성한 건데요. 제 얼굴 사진은
가까이서 본 모습에 해당하는 정보만 담고요. 송중기 사진은 멀리서 본 모습에 해당하는 정보만 담아서 두 사진을 합성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큰 사진을 보시면 가까이서 보면 제 얼굴이 보이고요. 멀리서 보면 송중기가 보이죠. 저도 가까이서 보면 송중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요걸 제가 수업 시간 한 번 하려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이게 이걸 그 교실 강의실 앞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 보면 수업 후 선물 있습니다로 보입니다. 근데 점점 가까이 오면 수업 후 숙제 있습니다로 바뀌죠. 이것도 똑같아요. 선물이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정보는 멀리서 본 정보만 두고요. 숙제라는 정보는 가까이서 본 그런 내용만 담는 거죠. 예. 자, 지진은 그래서 사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의 그 합의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얘기도 못하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건 제가 직접 계산해본 우리나라 지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지진의 규모가 예를 들어 뭐 규모가 5 이상인 지진은 몇 번 있었고 4 이상인 지진은 몇 번 있었고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보시면 오른쪽에 그래프를 얻습니다. 지진의 규모 M은 이게 에너지의 로그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 M은 사실 로그 스케일로 그린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가로축도 로그 스케일, 세로축도 로그 스케일. 그런데 직선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척도가 없는 멱함수꼴의 확률 분포입니다. 근데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야기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규모가 5 이상 지진은 규모가 4 이상인 지진의 빈도의 20%의 빈도로 발생합니다. 4 이상인 지진은 3 이상인 지진의 빈도의 20%로 일어나고요. 규칙성이 있죠. 여기서 5, 4, 3, 4, 3, 2 하나씩 줄어드는데 맨 오른쪽에 20%는 똑같이 유지되죠. 이게 바로 멱함수꼴의 확률 분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잘 이용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규모가 6.5 이상인 지진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을까라고 보면 평균 120년에 한 번꼴일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규모가 8 이상인 지진은 우리나라 현재까지의 지진 데이터로 추정하건대 2000년에 한 번꼴일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제 책에도 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시면서 120년에 한 번꼴이라고 했더니 12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걸로 오해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진은 주기가 없습니다. 120년에 한 번 꼴이라는 게 120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 일어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봤더니 규모가 6.5 이상인 지진의 빈도가 120년에 한 번 정도다라는 정도뿐입니다. 근데 저는 지진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런 분석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떤 그 건물을 져요. 근데 그 건물을 생각해 보니까 100년은 쓸 것 같아요. 그런 그 건물에 규모 8 이상인 지진에 버티는 내진 설계를 하는 건 낭비인 거죠. 그죠? 그 건물은 6.5 정도의 지진에만 버티도록 설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진 설계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우리가 보다 더 정교하게 얘기하려면 이런 지진에 대한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한 확률 분포 같은 것은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제 강연은 이제 이쯤에서 마지막 페이지가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문제는 함께하면 달라지는 문제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글쎄요, 뭐 저하고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 더 그 데이터에 기반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합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모이면 우리 사회도 앞으로 조금 더 이성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